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제외해서 과세 표준을 결정하고, 또 과세 표준에 의해서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것을 하다가, 어디에서 그 수업이 맞춰졌냐면은 특별세액공제의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세액공제 마지막 기부금 세액공제 여기를 설명을 드릴 차례인데요. 그러면 이제 세액공제까지가 이 소득세 이론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이론이 바로 끝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소득세 이론이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저 유형별 연습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론 있죠? 유형별 연습 문제 홀수나 짝수만 쭉 풀면서 어, 그동안 앞에서 이론했던 거를 마무리하고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네 번째,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부터 보도록 하죠. 공제 대상은 거주자,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아니죠. 예. 근데 가로수에 보면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해야 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포함이다.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다 그러면은 그 방문교육 선생님들도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에 해당이 되고 보험회사의 보험 설계사 이분들도 연말정산 대상 개인 사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보면은요, 개인 사업자인데, 보험회사라든가 그런 방문교육회사라든가 이런 곳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월 급여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래서 사업소득자이지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게 있고, 자,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표준세액공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표준세액공제라는 걸 적용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업자는 말입니다. 기부금을 지출하면 그걸 비용 처리하잖아요. 예.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소득공제 해주는 역할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업소득 금액을 감소시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익 금액에서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빼주는 거니까 우리가 기부금을 경비로 처리했다는 것은 경비로 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득공제가 적용된 경우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기부금의 종류를 한번 보시죠.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외와 종교단체로 이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실무 수행에서 TAT 2급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부금 문제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일반 기부금이고 또 어떤 것이 특례 기부금인지 이제 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세액공제율을 한번 보면은요,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10만 원을 다 세액공제 해주는 셈이에요. 110분의 100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자, 1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정치자금이 초과한 금액은 15%만 세액공제해 줍니다. 또 3천만 원 초과한 고액의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에는 기부액의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가장 높습니다. 정치자금을 우리가 기부금으로 해서 뭐 건전한 그 저기 뭐죠? 정치활동 보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자, 두 번째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자금하고 똑같이 10만 원 이하는 10만 원 모두를 세액공제에 적용해 줍니다. 110분의 10. 그리고 초과 시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세액공제해 준다. 그 외에 특례기부금 그리고 나머지 일반 기부금은 1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에 적용해 주고요.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30%를 세액공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렇게 네 세트, 네 가지가 특별세액공제 부분인데 시험에서 아주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세액공제 중에 이번에는 납세조합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세액의 5%만큼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준다. 네. 납세조합 세액공제는 우리가 가령 그 어떤 곳이 납세조합이라는 곳이 있냐면은 재래시장의 그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납세조합을 형성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에 납세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액이 있으면은 그 세액의 5%를 납세조합 공제로 세액 공제해 준다는데,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것이 있으면 국내에서 우리가 종합과세 할 때에 외국에 납부한 것을 빼고 공제합니다. 빼고 납부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은 국내에서 납부할 때는 뺍니다. 그것이 외국 납부 세액 공제예요. 이거는 이제 주로 금융소득이나 이런 쪽에 많이 있죠. 외국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배당소득, 외국의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았다든가 이랬을 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국내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월세 세액공제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세액공제 내용이 되겠죠. 월세 세액공제 주로 젊은이들에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험에 그래서 많이 나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이 공제액이 월세 지급액의 17%와 15%로 나누어지는데 17%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예, 총급여죠, 총급여. 예. 종합소득 금액이 아니라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그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17%. 그리고 5,500만 원을 초과해서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의 15%를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는데요. 그 밑에 가로수에 있는 게 뭐냐면 총급여, 즉 근로자의 급여 말고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그 비과세하고 분리과세를 제외한 것이죠.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따진다는 것은 이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즉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따지는데 4,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총급여자가 5,500에서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로 봤을 때는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역시 월세세액공제 대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급여 기준으로 분리를 하고 근데 그 총급여로 분리된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종합소득 금액으로 봤을 때 이 금액이 초과되면 월세세 공제 대상이 안 된다. 옛날에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이 제한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냥 총급여가 요 기준에 해당되면 모두가 월세세 공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요것도 세법 개정에 의해 가지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종합소득 금액으로 판단해 가지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 이게 결국에 근로자를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월세 지급액 한도는 연간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을 한다 하는 것도 있고요. 공제 요건을 한번 보시죠. 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여야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자 가로 열고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예.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금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거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월세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형제간이 같이 아마 월세를 살고 있을 때 만약에 형과 동생이 같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 형이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형은 어, 그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해 가지고 월세세액 공제 대상자가 안 됐어요. 그럼 안 받았어요. 그러면 동생은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초과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고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즉 8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총급여만 있다 하면은 동생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도 월세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예. 원칙은 세대주지만 세대주가 안 받았을 때는 세대원도 가능하다. 주택의 요건에 또 제한이 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거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근로자들은 기준 시가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또 수도권에 있는 근로자는 제곱미터를 적용하는 게 면적을 적용하는 게 유리할 것이죠. 유리한 것이죠. 자, 1 이외의 경우다 그랬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이 아닌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는 84제곱미터인가 그러죠? 84제곱미터. 그래서 서울 같으면은 84제곱미터 이하의 월세를 살고 있을 때만 여기에 월세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기 100제곱미터도 적용받으려면 자녀가 3명 이상 있어야 되고 자녀가 3명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84제곱미터까지만 수도권에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저기 지방으로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어 면적이 크더라도 뭐 면적이 200제곱미터가 되더라도 시가가 4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시골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가를 적용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세 세액공제 나중에 실무 수행에서 어, 입력하는 경험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또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라는 것이 있네요.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는 내용이 뭔가? 배우자가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네. 자, 그러니까 배우자가 월세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는 이 소득 요건을 말하는 거예요. 총급여 기준 또는 종합소득 금액의 기준이 7천만 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고 있어요. 예. 세대주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이유가 이제 근무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살고 있으면 이때도 무주택 세대는 아니지만 월세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라고 했지만 우리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는 추가된 겁니다. 우리가 소득세법 개정이 이게 올해 4월에 개정된 것이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2025년도에는 배우자 월세 세액공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녀 3명 이상인 경우에 100제곱미터라고 하는 이 규모도 2025년 소득세법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 1년 만에 이렇게 세법 개정이 일어난 것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번 회계년도가 되겠죠?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하나 한정하여 혼인신고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한다. 그래서 혼인 장려를 위해서 26년도에 혼인한 세대주에게는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건 한시적으로 적용한 거니까 뭐 26년도에 하고 없어질지 다시 27년도도 연장해서 이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1이라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세액 공제의 적용해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항목별로 우리가 아까 어제부터 지금 그 네 가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 이렇게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연말정산 때 대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항목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관련 증빙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기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연말정산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그걸 전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연말정산 자료를 제대로 다 수집하기가 어렵다 하면은요, 이 특별세액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그래서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경우 그냥 13만 원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또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와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표준세액공제만 13만 원을 적용하고
어, 그런데 우리가 표준세액에는 기부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하고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는 따로 항목별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특별세액공제에 적용하는 방법 중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은 금액이 얼마냐? 13만 원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근로소득이 없는 자, 즉 근로소득이 없는 자가 종합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는 대개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 그래서 사업자라든가 근로소득은 없지만은 금융소득과 뭐 연금소득, 연금소득이 금융소득이죠. 금융소득과 뭐 기타 소득이 있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근로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물론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이 없는 자죠.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별도로 받고 표준세액공제는 나머지 보험료하고 의료비하고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7만 원 적용을 해줍니다. 7만 원.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는 자는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이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표준세액공제의 금액은 13만 원이다. 예, 요 13만 원 대 7만 원. 이 숫자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TAT 2급 교재에 준비되어 있는 이론 정리를 다 했습니다. 제 4장에는 원가계산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TAT 2급에서 원가계산은 이론이나 실무에서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제 2부로 넘어가기 전에 2부에서는 이제 실무 수행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별 연습 문제 풀어서 지금까지 이론 공부한 것을 좀 마무리 좀 하고 그리고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유형별 연습 문제에 있는 게 앞에 본문 교재에 다 있던 내용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실무 이론 평가 341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41쪽 펴주시고 재무회계 문제 회계란 무엇인가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홀수로 한번 나가볼게요. 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판매 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한다. 자, 판매 대금 회수가 우리 우리 제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 뭐냐면은 위탁 판매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죠? 아, 그렇지 않죠. 구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에게 판매 시가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 시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죠. 위탁 판매를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자 판매 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 시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상품권을 할인 판매 시 액면금액 전액을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할인액은 상품권 할인 계정으로 선수금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한다. 네, 우리가 상품권 구입 시 회계 처리한 부분이 본문에서는 없었습니다만은 2번이 여기서 맞는 내용입니다. 네.
2번. 우리가 상품권 판매할 때 만약에 할인 판매하면은 그 할인 판매한 금액은 상품권 할인이라고 하는 계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상품권 할인이라는 계정은 선수금의 차감 계정에 해당이 된다 하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분야는 무엇이냐?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계획이나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이다. 이건 경영자를 위한 회계이죠? 예, 그러면 관리 회계가 되겠습니다. 경영자를 위한 회계, 경영자의 의사결정 회계, 우리가 매니지먼트 회계라고 해서 2번 되겠습니다. 관리 회계를 설명합시다.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과 관련이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무엇인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 회사와 종속 회사는 단일의 법적 실체는 아니지만 단일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 단위로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업 실체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다고 하는 기업 실체의 가정에 해당되는 설명이에요.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기업의 실체에 맞게끔 재무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어서, 기본 과정 중에 기업 실체의 과정이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7번으로 가볼까요? 회계의 개념 체계와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란 회계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한다. 그렇죠. 2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계기준을 제정 또는 제정할 때 대체적 회계처리 방법 등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 바로 회계의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됐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음 3번. 신뢰성을 가지면 예측 가치와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한다. 네, 이건 잘못됐죠. 예피적은 신뢰성의 하위질적 특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의 하위질적 특성이잖아요. 예피적,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신뢰성을 가지려면 세 가지가 뭐냐면 표검 중이었어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잘못된 것이 3번이다 이거죠. 네,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 관한 것은 TAT 2급에서도 문제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9번. 다음과 관련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인가? 금융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 계약이지만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 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네. 우리가 이 리스가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가 있는데, 금융 리스는 우리가 장비나 이런 시설을 임차한 것을 회사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회사의 자산으로 보는데 그걸 차입금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자, 이게 설명을 다시 보면 금융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계약이지만, 네, 임차계약인데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함으로, 네, 우리가 자산은 그 해당 자산을 말하고 부채는 그 돈을 빌리는 걸로 처리하거든요. 네, 차입금, 장기 차입금으로. 예,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함으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 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목적 적합성이냐 신뢰성이냐 비교 가능성이냐 이해 가능성이냐 일단 이해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은 없으니까 무엇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신뢰성에 가까운 질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뢰성. 리스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서 어, 잘 다루어지는 않는데 좀 정리를 하나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요. 리스라는 것은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스 자산을 빌리는 건데 리스 자산의 회계 처리 를 한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언급이 된 것은 금융 리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로 출제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운용 리스라고 하는 리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융 리스는 그야말로 자금을 차입한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해보면은 어, 만약에 리스로 자동차를 구입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우리 회사가 그걸 자산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되죠. 차량 운반구. 자, 2천만 원짜리 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변이 뭐가 되느냐? 이 리스로 3년, 3년 리스로 차입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거래처는 리스사 2천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입 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취득 시에. 그리고 이제 차입금 리스 계약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 리스사에다 이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갚아 나갈 때는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를 갚았다. 원금 여기다 기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원금을 갚을 때 이자도 나갑니다. 이자 비용 XXX 이렇게 차변에 오는 게 장기 차입금 부채 감소와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것이 이 차입금을 그냥 리스
상환이라고 그래요. 즉 차입금 상환입니다. 예, 상환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보면 자산도 인식하고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돈을 빌렸으니까 이걸 부채로 인식하고 하는 이런 실질적인 회계 처리,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뢰성에 관련이 있다고 그러고, 네,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금융리스의 법적 형식은 임차 계약이지만, 계약서는 임차한 걸로 돼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자산, 차변에 차량 운반고 잡았죠? 부채, 대변에 장기 차입금 잡았죠? 그런 정의를 충족하므로 리스 이용자는 리스 거래 관련 자산과 부채로 인식한다. 네, 회계 처리를 이렇게 자산 증가, 부채 증가로 이렇게 인식하는 정리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운용 리스라는 제도는 뭐냐? 운용 리스는 자산을 임대하는 거래로 임차, 그냥 우리가 쓰는 입장에서는 임차라고 할까요? 리스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차, 제조업이나 이런 회사에서 쓰는 입장에 제조업 입장에서는 임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운용 리스의 경우는 취득 시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자산으로 안 보니까 렌트한 걸로 본 걸 렌트. 그래서 취득 시에는 회계 처리가 없고요. 자, 이제 자동차를 사용하고 리스로 사용하고 매달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네, 그러면 차변의 임차료 50만 원 이번 달 임차료 대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이러한 회계 처리만 하게 됩니다. 이걸 운용 리스라고 합니다. 운용 리스. 자산과 부채가 나오지 않죠. 예, 우리 차량 렌트하는 개념이에요. 뭐 차량만이 아니라 기계장치도 운용 리스가 있고요. 예, 차량도 운용 리스가 있고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을 여러 가지 리스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예, 리스 사업의 장점은 뭐냐? 리스 거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면세가 적용된다 이거예요. 면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출문제, 아주 오래전에 기출문제를 보면 리스를 가지고 이론 문제에서 가끔씩 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AT 자격 시험이 이론 문제가 과거에 15문제에서 10문제로 문제가 줄어들면서 이론이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문항수가. 줄어들면서 리스 문제는 쏙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실무 수행으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실무 수행은 지금도 가끔씩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우리가 실무 수행 기출 문제 풀고 할 테니까 그때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리스 문제를 만나지 않을까. 예. 면세니까 계산서, 증빙을 계산서로 한 문제를 낼 때 리스 문제를 섞어서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9번에서는 리스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사실 본문에서 리스에 대한 것이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11번 볼까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옳지 않은 거. 외부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를 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지죠. 기업의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죠. 예, 내부 회계관리제가 잘 되면 신뢰성이 높아지죠. 3번.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자, 우리 적시성과 신뢰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적시성은 목적 적합성의 하위 질적 특성이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13번. 다음 설명에 적합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랬습니다. 회계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예측가치죠.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확인,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계정보는 의사결정 시점에 이용 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될 때 유용하다. 네, 우리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 적합성을 전체적으로 설명한 것. 2번이죠. 다음 15번을 보죠.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적 적합성이 있는 회계정보는 예측가치 또는 피드백가치가 있어야죠. 적시성이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반드시 목적 적합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정보는 목적 적합성을 상실할 수 있죠. 3번.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4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없다. 상충될 수 있습니다.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서로 상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다음 17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중 회계의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계의 개념이죠.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죠.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 총액과 동일하다? 그럴 수 없죠. 기업의 시가하고 자본하고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본은 기업의 시가하고 동일한 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시가는 아닙니다. 3번이 옳지 않다. 다음 19번을 볼까요? 다음 중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는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업 실체의 과정이란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적 활동에 대한 정무 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기업의 과정이란 기업 실체의 중요한 경영 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 실체를 청산시킬 의도나 상황이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을 중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지 그러할 의사가 있다고 가정하고서는 계속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3번은 설명을 잘못한 겁니다. 다음 재무제표 문제로 가서 1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권리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뭐 자산이 전부 다 법적 권리만 자산은 아니니까. 1번은 맞죠? 증여받은 재화는 이에 관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지만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네, 증여받은 것도 우리가 자산으로 잡을 수 있죠? 시가로 해서. 3번. 부채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네, 부채라는 거에는요, 우발부채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우발부채 이 얘기를 어디선가 앞에서 재무회계 정리할 때에 그 회계의 추정에서 여러분 우발부채라는 개념을 얘기했을 겁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우발부채는 표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액이 확정되거나 확실히 결정된 부채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광범위한 우리 부채에는 그렇게 확정된 부채는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우발적인 부채는 주석에다 표시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번이 틀렸다. 다음 3번. 재무제표의 표시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요. 재무제표의 본문과 주석에 적용하는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항상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본문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인데 우리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하고 주석하고는 작성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주석은 우리가 최대한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고 재무상태표는 중요성에 따라서 통합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하고 그리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을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하는 그런 형식을 우리가 취하는 게 중요성에 따른 통합 표시. 그게 재무상태표에서는 그걸 적용합니다. 근데 주석은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래서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지는 않다. 1번이 옳지 않은 것. 다음 5번으로 가볼까요?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주석을 포함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2번이 옳은 겁니다. 옳은 것은 찾았어요. 옳은 것은 했으니까 2번. 다음 7번을 보시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인가?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정보 이용자의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죠. 2번이 답이 되고요. 9번으로 가서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죠.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무형자산도 있는 거니까. 3번.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권리를 보유하여야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자산이라는 게 모두가 법적 권리로만 자산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3번 옳지 않다. 3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11번으로 가볼까요? 다른 기업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면 그 초과한 것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무형자산의 뭐였죠? 영업권이었죠. 예, 영업권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에 13번으로 가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무증권과 지분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 장기적인 투자니까 투자자산 맞습니다. 3번.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중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네, 1년 내에 실현되면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4번. 재고자산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아닙니다. 재고자산은 우리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되는 것으로 가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1년 내에 실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재고자산은.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은 15번을 볼까요? 자산 또는 부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의 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 자산입니다. 또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자원이라도 기업 실체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실체에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여기에 해당되죠. 3번. 기업이 미래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자원이 희생이 예상될 경우에도 현재 시점에서 지출될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네, 요거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원이 희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부채로 인식하는 게 바로 우발부채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출될 금액이 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부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잘못된 거죠. 다음 17번으로 가야죠. 다음 중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판매 시 기말 현재 선적이 완료됐으면 매입자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 1번이 되겠네요.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선적이 완료됐다면 매입자 거니까 판매자가 아니죠. 1번이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 선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그랬네요. 예. 선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판매자 거예요. 2번. 기말 이전에 매입자의 매입 의사가 표시된 시성품. 네. 매입자가 매입하겠다고 하면 판매자의 재고가 아니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아까 1번은 선적이 끝나지 않은 거니까 판매자 거고. 다음 네, 우리 좀 쉬었다가 하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당좌자산부터 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